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에는 제가 정치 쪽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정치 얘기를 제가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인생에도 책략이 필요하다. 예. 특히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오늘 뭐 한겨레 신문 보니까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기독교 한 그룹이 지목이 돼서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시민들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가짜 뉴스도 상대해서 뭐가 옳은 뉴스인지도 가려내야 되고 또 올바른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살아야 될 텐데 기성세대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라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이 해방된 시대이다 보니까 어떤 지식을 내가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걸러서 내가 그 지식을 내 몸에 맞게 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선별 능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가짜 뉴스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상식입니다. 어떤 뉴스가 자극적인 뉴스가 왔을 때 과연 이게 상식이 미쳐와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뉴스를 신문에 기자가 뭐 기사를 썼는데 출처가 분명치 않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국무부의 뭐 유력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불특정 다수를 정해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근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이런 것들은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이 뉴스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또 올바른 바로 잡아주는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라는 거 비교입니다. 첫 번째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갈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지금까지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올바른 뉴스들을 가려내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많은 그 정력이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인생 그대로 올바른 방식대로 상식대로 추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사회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국민들이 기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뉴스의 질도 참 많이 떨어지고 보도해야 될 것은 보도하지 않고 보도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다음에 자기네 회사의 이익과 맞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엉터리 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1, 2년 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이야기조차도 뒤집어 버리고 있으니까 어제 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익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저질의 뉴스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인문학적인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성찰과 독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도 책략이 필요하다. 책략이라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음모와 모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준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 동안 기득권 보수 세력들한테 휘둘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앞서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덕과 양심에 늘 걸리거든요. 진보가 위장 전입 한번 하면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장관 후보가 올라왔을 때. 그런데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위장전이면 그냥 의뢰 그냥 원래 그런 놈들이지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진정한 보수만큼 도덕성을 따져야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짜 보수라면 보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호할 보자에다가 지킬 숫자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보수인데 우리는 보수하면은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막 들이댑니다.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마치 세상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제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보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왜? 빤히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알면서도 숱하게 당해 왔거든요. 그러려면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역사의 아주 냉엄한 규칙 하나가 얼마나 엄정한 규칙이 정확한가라는 걸 아주 실감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쭉 수천 년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나라 하나가 잘 되는 데는 열충신으로도 모자라지만 나라 하나 망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유명한 역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때 간신에는 통치자도 포함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최고 통치자 가운데서도 간신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간군이라고 부릅니다. 간사한 군주 또는 다른 말로 혼군, 어리석은 군주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가 흥성하고 발전하는 데는 정말 수많은 충신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하지만 나라 망치는 데는 못난 임금 하나면 충분해요. 중국도 그랬고 수천 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뼈저리게 이 냉엄한 역사 규칙을 정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다 실감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저 얘기를 하고 온영투지 불능투력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유방이 한 말입니다. 유방이 항우하고 맞짱 이렇게 서로 사이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단판을 지은 적이 있어요. 항우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우는 젊습니다. 항우가 봉기에 나섰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유방은 항우하고 24년 띠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뻘이라고. 물론 생물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설이 됐든 간에. 항우는 유방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고 하거든요. 유방이 굉장히 끈질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성격이 단순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유방이 굉장히 불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때려도 안 죽거든요. 이게 거꾸라졌다고 생각되면은 또 어디서 깨어나가지고 또 덤벼들어요. 마치 고무허리 같아, 그죠? 그래서 항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단판을 제안을 합니다.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났더니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맞짱 떠서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람도 많이 죽고 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맞짱 떠서 승부를 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임마 나는 지혜로 싸울지언정 힘으로는 안 싸워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자는 차라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 이게 싸울 투자잖아요. 그죠? 나는 차라리 머리로 싸울지언정 힘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임마. 무식한 놈 하고 또 약을 바짝 올립니다. 그랬더니 항우가 이 가슴팍에다가 쇠내라 그러죠. 그죠? 이 근거리에서 쏘는 활이 있어요. 석궁.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유방한테 쏴버립니다. 그게 유방 가슴에 가서 맞아요. 맞는 순간 유방이 항우가 어디 맞았는지 확인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구부리면서 발가락을 만지면서 아이 X 같은 놈. 거기는 도적놈이라고 나와요. 우리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 이런 연병할 놈. 그런 뜻이에요. 이런 죽일 놈. 욕을 하면서 이런 XX 새끼. 그러면서 쏠라면 잘 쏘지 해필이면 발가락을 맞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편이 항우가 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팍에 맞았어요. 근데 상대편이 날아오는 시간과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저게 어디 가서 맞았는지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자마자 잽싸게 몸을 수그려가지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아 이런 연병할 놈 쏠라면 잘 쏘지 해피려면 발가락을 맞추냐? 그러고 싹 돌아와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말 타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발가락에 맞췄다니까 딴 데 맞은 것 같은데 저게 발가락에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유방이 돌아와가지고 끙끙끙 앓아서 누웠죠. 그랬더니 장량이 일어나십시오. 왜? 일어나서 말 타고 갑옷 입고 말 타고 한 바퀴 군영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책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이제 항우는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저 늙으니까 발가락을 맞아 발가락이 아프다니까 그게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유방 진염을 염탐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방이 만약에 가슴팍에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되면은 여기가 시끌시끌할 거 아니야 유방 군영이. 근데 유방이 장량이 말을 듣고 갑옷 입고 멀쩡하게 군영을 한 바퀴 싹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아무 일 없다는 거 다 그렇게 된 거. 그러면 차분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항우가 염탐 보낸 척후병이 가서 보니까 유방이 갑옷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발가락인가 본데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던데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기에. 유방이 왜 뛰어난 리더냐 그러면요. 당황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유방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호들갑을 들고 당황하게 되면은 조직원 전체가 다 흔들려요. 우리나라 리더들 가운데 그런 리더 많습니다. 조금만 무슨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막 전체 조직원들 다 흔들어가지고 야 큰일이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더 나쁜 리더는 뭐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를 사람을 잘라내는 걸로 이용하는 리더들입니다.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엄청나게 위기를 부풀려가지고 전권을 부여받는 거야. 지가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가 정권을 부여받아요. 이 위기를 넘길 사람은 다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뭐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또 그 간신배들이 또 그렇게 또 부추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못해서 정권을 받아가지고 평소 때 자기가 못마땅했던 사람들 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걸로 사용하죠. 이런 조직은 그 다음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방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항우는 유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왜? 이게 1대1 담판하는 리더에 나와가지고 이거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장 유방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지쳤구나. 응?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올린 겁니다. 야, 임마, 나 머리로 싸워야지. 자식, 힘으로 싸우고 앉았냐. 무식한 놈. 이런 거단 말이에요, 저기에는.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둘이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홍구라고 하는 곳을 경계로 해가지고 일단은 휴전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장량을 비롯해가지고 유방의 참모들은 안 돌아간다.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항우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야, 이미. 어차피 승부를 겨뤄야 되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속은 거예요, 항우가. 그렇게 해서 역습을 가해가지고 해야라고 하는 곳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항우를 자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항우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패왕별이라는 게 있어요. 항우가 늘 전투 나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우희하고 둘이 술잔을 나누면서 우여 어쩔 거나 너를. 그러고는 둘이가 술 먹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자기는 단기 필마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다 결국은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다 전사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자기 스스로 하늘을 원망하면서 항우가 목을 그어서 스스로 자결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우희하고 술잔을 나눌 무렵에 나왔던 유명한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전략이냐? 그냥 장량 전략입니다. 항우도 초나라 사람이고 유방도 초나라 사람인데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같은 초나라인데 유방은 저 북쪽이고 항우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장량 입장에서는 항우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병사들을. 왜 항복한 병사들이 많으니까 항우 진영에서 야 니네 동네에서 제일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항우는 야 벌써 유방이 다 점령해버리고 접수했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고는 단기 필마로 포위망을 해치고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목숨을 끊으면서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건 내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아예 망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늘 탓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항우하고 유방은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리더십의 문제, 그 다음에 인재의 문제,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고 흥미로운 건 뭐냐 그러면 이 항우하고 유방의 경과와 과정과 결과가 2000년 뒤에 그대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중국 현대사를 바꿔놓는 모택동과 장개석이에요. 똑같아요. 장개석이 절대적으로 우위였거든요. 여기는 항우가 절대적으로 우위였거든요. 끊임없이 모택동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유방 끊임없이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은 막판에 가서 역전패, 역전시키는 거죠.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유방이 관중 지역의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관중에 들어가가지고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방이 관중에 들어가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걸 부로라고 합니다. 아비부자에다가 늙을로자를 쓰면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부로라고 해요. 이 부로들을 모아놓고 중국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처음이자 마지막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약법 3장이라고 하는 공약이에요. 진나라가 하도 법이 가혹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늘 그 법 때문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가 있는가, 인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유방은 파악합니다. 그래서 부로들을 모아놓고 진나라 법을 모두 내가 폐지시키겠다. 3조항만 남겨놓고. 그 약법 3장입니다. 법을 3조항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 거 공약 발표한 권력자 없습니다. 상화천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관중 지역의 백성들이 행여나 유방이 왕이 되지 못하면 어쩔까 걱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택동도 끊임없이 장개석한테 쫓겨다니면서 점조직으로 시골로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농촌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농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해서 특히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이 봉건 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혁명사에 있어서 여성들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모든 연락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자들이 다 담당하는 겁니다. 모택동이 남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그렇게 해서 장개석을 대륙에서 내몰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게 1949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흥미롭게도 똑같이 비슷한 역사 사건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 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느 쪽이 비극이고 어느 쪽이 희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긴 쪽이 희극이고 진 쪽이 비극이겠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좌표가 있고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원칙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그죠? 인간관계잖아요. 사람하고 접촉하고 사람하고 요즘 뭐 소위 얘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있으며 또 어떤 그룹하고 관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원칙이나 삶의 방식이나 또는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책략 같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자기 곳곳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나갈 것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백리불판초요, 천리불판적이다. 속담에 백리 밖에 나가서는 뗄나무를 팔지 말고 천리 밖에 나가서는 곡식을 팔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무슨 뜻 같습니까 저게? 백리 밖에 나가서는 뗄나무를 팔지 말고 천리 밖에 나가서는 곡식을 팔지 말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뗄나무를 재가지고 백리까지 들고 가는 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성비가 문제다, 이제. 운송료라든지 이런 것, 그 뗄나무까지 얼마 한다고, 그거를 백리까지 재가서 내다가 팔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헛수고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저 곡식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남의 동네 가가지고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동네에서 나는 곡식이 좋다고 해서 내 동네에서 나는 나무가 뗄나무가 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저 비싼 값에 저 백리밭 천리밭 같에 가가지고 그 동네 시장 가가지고 파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쪽 동네 사람들의 시장 질서 자체를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천은 거세 일세 종지 이곡이요, 10세 수지 이목이요, 100세 레지 이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덕으로 사람이 오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예. 올해 한 곳에 몇 대째 계속해서 살고 있는 집안, 잘 살고 있는 집안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과 잘 지내는 거죠. 이웃과 잘 지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유가 있으면 이웃에게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동네에서 몇 대째 존경을 받으면서 또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마천 그래서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덕을 심어라. 그래서 덕으로 사람이 오게 하라. 덕으로 이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은 기회가 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득시무퇴라고 합니다. 때가 왔는데도 게으름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기회를 얻으려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직역이고, 의역을 하자면 때가 왔는데도 게으름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게으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가 왔는데도, 기회가 왔는데도 그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반성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다 보면은 기회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기회를 창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정체된 사회였어요. 굉장히 정적인 사회잖아요. 농사 짓고 대대적으로, 그죠?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지식인들은 나가서 벼슬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유동적입니다. 동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언제 나한테 왔는지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이 막연하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뉴스도 가짜 뉴스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은 가장 좋은 훈련은 인문학적 통찰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을 유추해보는, 반추해보는 역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죠. 그죠? 세 번째는 그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사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내 의사를, 내 생각을 상대편에게 정확하게 말이나 글로 밝히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죠? 예. 헛짓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야, 이런 데다가 막 아무도 가짜 뉴스에다가 댓글 달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그죠? 예.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고 과장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려면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넣어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기왕이면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 두 가지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 정말 좋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댓글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별로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그 사람 정체가 환히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데도 댓글 달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오무 열전과 춘신군 열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패제후 결단이다. 성공과 실패는 결단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도리어 화를 입는다. 당단무단 반수기란이라고 하는 한신의 책사였던 괴통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단단은 잘라야 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하면, 즉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환란을, 그 난을 거꾸로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8글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유부단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결단하는 리더가 나중에 결국 성공을 합니다. 이 머뭇거리는 건, 언저리를 맴도는 머뭇거리는 거는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관계도 망쳐요. 이게 머뭇거리다가. 왜냐 그러면 분명히 옆에 있는 참모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모가 이 리더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또 흐려지게 되죠. 그죠? 또 그 과정에 서로 갈등과 모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제거해버린다든지 또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잃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때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은 어느 쪽이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저리를 주변을 맴맴맴 돌고 있고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이게 되면 이거는 더 나쁜 쪽으로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라는 거죠. 특히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와 관계돼 가지고 좀 더 철학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성패지전은 비약규묵이다.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이 전자는 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빙글빙글 돈다, 회전한다 할 때 저 전자를 씁니다. 성공과 실패가 뒤바뀌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은 마치 규묵과 같다. 규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꼬여있는 노끈을 얘기합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꼬여있는 노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실마리가 나중에 찾아지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뒤바뀌는 것이 꼬여있는 실타래나 노끈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끝머리를 잘 잡아서 뱅글뱅글 잘 돌려야지 정확하게 실마리를 찾게 되지. 잘못하면은 엉뚱한 실마리를 가게 된다면. 옛날에 우리 어디야 시골 장터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 놓고 긴급 뽑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뽑아보면은 늘 짧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성세, 무상형, 고, 능구, 만물지정.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성세라는 건, 이게 성자라는 건 완성된, 이루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착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이루어진 형세라는 건 없다. 형세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불변의 형세라는 건 없고, 그 다음 무상형, 형태가 늘 똑같은 형태도 없다. 그런 얘기죠. 사물의 형태라는 게 바뀌기 마련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 불변의 형체도 없다. 따라서 만물의 정, 우리가 인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물의 정이라는 건 뭐냐면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규칙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물의 규칙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가 그 이치에 따라 가지고 대충 내 몸도 거기에 맡겨서 대충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되게 옛날 어른들이 얘기해 보면 야 임마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조금 튈라 그러면은 어른들이 세상사 이치를 덜 먹여요. 그죠? 그리고는 한참 활기찬 젊은이들의 혈기왕성한 그 의욕을 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치하고 달라요. 여기 이치는.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이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예견력이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야, 세상사 이치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사 이치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사 이치에 정확하게 촉각을, 안테나를 거기다 갖다 대고 정확하게 수신할 줄 아는 능력들을 자꾸 길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의 때마다 말씀해왔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현불이 시불충야요. 재불현이 탁관이 리상봉 방현자처 시전리야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 쉽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그죠? 재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세상을 피하거나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불충한 거다. 충성스럽지 못한 거다는 얘기죠. 자기 능력이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라라는 이야기고요. 재능이 없으면서, 그죠? 여기 재불현이라는 얘기는 재능이 불현, 현자도 재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가 재능도 없으면서 탁관이 벼슬살이를 맡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재능이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 채 리상봉, 높은 녹봉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많이 해, 재능,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 차지해서 돈 많이 받고 그러면서 누리고 재능이 있는 저 현자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떠오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다. 절도할 때 저 절자를 씁니다.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런 도적들이 많아요. 예. 그죠? 능력도 없으면서 고관직에 앉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또 나오려고 그러면은 밟아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죠? 안위직이 개불이 모제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과 위기의 낌새라는 뜻이에요. 기자를 순우리말로 풀이하면 저게 기회할 때 기자인데 순우리말로 풀이하면 낌새입니다. 안정과 위기의 낌새는 어찌 아니겠는가? 모제, 뭔가를 꾀하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인지 위기인지는 이미 그 이전에 뭔 일을
제대로 꿰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안정된 상황인지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지혜만 갖추면은 삶을 살아나가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잘 되는 상황인지 너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죠? 어렵고 힘들 때는 좀 더 박차를 가하고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과 위기의 낌새는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라고 쉽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필요한 책략에 관한 유명한 명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